석 달 만에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현관에 놓인 낯선 남자 구두 한 켤레, 거실 테이블 위 반쯤 비워진 와인잔 두 개, 그리고 침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신음소리. 그 순간 저는 알았죠. 제가 사랑했던 20년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그날부터 시작된 제 복수는 그 어떤 분노보다 차갑고 철저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여사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간다는 건 언제나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석 달이나 떨어져 있었을 때는 더욱 그랬죠. 저는 중동 건설 현장에서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사막에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면서 저는 가방 속 선물 상자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하진이가 좋아하겠지. 딸아이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향수였어요. 면세점에서 한참을 고민하다 골랐습니다. 20살이 된 딸이 요즘 뭘 좋아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 향은 좋아할 거라 믿었죠. 그리고 아내 소연을 위한 프랑스산 향초도 있었습니다. 라벤더 향이었어요. 소연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켜던 그 향이었죠. 이번엔 좀 더 자주 집에 있어야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실 45이라는 나이에도 여전히 해외 출장을 다니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가족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죠. 소연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바쁘게 일했고 저는 건축 프로젝트 매니저로 이곳저곳을 떠돌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각자의 일에 충실했지만 그만큼 함께하는 시간은 줄어들었어요. 동료 김 부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도연 씨, 벌써 짐 쌌어요? 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죠. 부럽네요. 저는 다음 주까지 남아야 하는데. 저는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뻤어요. 하루 일찍 들어가는 건 제가 프로젝트를 예정보다 빨리 마무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은 회사에 먼저 보고하고 들어가지만 이번엔 깜짝 선물을 주고 싶었죠. 소연에게도 하진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나죠. 김 부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아무리 힘든 현장이어도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면 버틸 수 있었죠. 석 달 동안 매일 밤 소연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때론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어요. 여보, 언제 와요? 다음 주쯤.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대답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내일이면 집에 도착합니다. 시차 때문에 밤늦게 도착하겠지만 상관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소연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죠.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했습니다. 30kg이 넘는 캐리어였지만 가벼웠어요. 집으로 향하는 짐은 언제나 가볍게 느껴졌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인천공항에 도착해요. 거기서 차로 2시간이면 우리 집입니다. 소연이 놀라겠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설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불안한 예감 때문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요. 하지만 그땐 몰랐죠. 저는 그저 행복한 남편이었고 가족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였을 뿐입니다. 내일이면 집에 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어요. 창밖으론 사막의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죠. 이번엔 정말 자주 집에 있어야지. 소연이랑 하진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해. 그게 제 마지막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순수하게 행복했죠. 가족을 만날 생각에, 집으로 돌아갈 생각에 그저 설레고 기뻤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조용히 들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작년 하진이 생일 때 찍은 사진이었죠. 우리 셋이 웃고 있었어요.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만날 수 있어.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죠. 이번엔 잠이 왔어요. 깊은 잠이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집 현관문을 여는 꿈이었어요. 소연이 달려나와 저를 안아줬죠. 하진도 뒤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꿈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그저 꿈일 뿐이었습니다. 현실은 전혀 달랐죠. 제가 열게 될 그 문 너머엔 상상도 못한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건 밤 11시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는데 1시간이 더 걸렸어요. 공항을 나선 건 자정이 넘어서였죠. 택시를 잡아 타고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소연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죠. 하지만 참았어요. 깜짝 선물이 더 좋을 것 같았거든요. 새벽 2시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시비를 내고 내렸어요. 우리 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죠.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에 들어서서 멈춰 섰습니다. 문 앞에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거든요. 남성용 구두였습니다. 검은색 가죽 구두. 브랜드는 페라가모였어요. 비싼 거였죠. 저는 잠시 그 구두를 내려다봤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아마 소연의 클라이언트가 다녀갔겠거니 했죠. 소연은 가끔 집에서 고객을 만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새벽 2시에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죠. 캐리어 바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희미한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켜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눈이 어둠에 적응하자 거실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식탁 위에 와인잔 2개가 놓여 있는 거리요. 반쯤 비워진 와인잔이었어요. 레드와인이었습니다. 그 옆엔 치즈 접시도 있었죠. 저는 천천히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죠. 소파 위엔 쿠션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평소 소연은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쿠션 하나도 제자리에 가지런히 놓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2개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소연아? 저는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침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거실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복도를 걸어갔죠. 복도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불과 5미터도 안 되는 거리였지만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걸었죠.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심장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지만 침실 쪽에서 낮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TV가 켜져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그것은 분명 사람의 숨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뒤섞인 듯한 이상한 리듬.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이내 불가능하다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죠.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아내의 낮게 섞인 신음과 듣도 보도 못한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내가 아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낯선 남자의 품 안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익숙한 몸짓으로 서로를 붙잡고 있었죠. 그 모습에서 느껴진 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그들이 함께 만들어 온 시간의 냄새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18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내 집에서, 내 침대 위에서 내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린 채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현실. 그때 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든 생각은 오히려 이 장면을 기억해야 한다는 의무감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문틈 사이로 카메라를 들이밀었습니다. 이건 분노의 기록이 아니라 진실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1분 정도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몸을 돌렸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죠. 어둠 속에서 저는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방금 찍은 영상이었어요. 제 아내 박소연.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옆엔 모르는 남자가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조용히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을 때도 소리가 나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제 차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세워뒀던 차였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죠. 그리고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차 안에 앉아 있었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비어 있었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갤러리를 열었죠. 방금 찍은 영상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다는 거였죠. 차 안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시트를 뒤로 젖히고 누워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니, 복잡하다기보단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거든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집 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고요했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구두는 없었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소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죠. 저를 보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언제 들어왔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연을 바라봤죠. 소연은 불안한 듯 일어섰어요. 전화도 안 하고 깜짝 놀랐잖아요. 어젯밤에 들어왔어. 제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젯밤 새벽 2시쯤. 그럼 소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식탁 위를 봤죠. 와인잔은 치워져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누가 왔었어? 뭐? 현관에 남자 구두 있더라.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클라이언트였어요. 급하게 상담할 일이 있어서. 새벽에? 저녁 늦게 왔다가 좀 늦어진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죠.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갤러리를 열었어요. 어젯밤 찍은 영상이 있었죠. 이것도 클라이언트야? 화면을 소연에게 보여줬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영상이 흘러나왔죠. 소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여보, 말해봐. 저 남자가 누구야? 소연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사과 같은 건 듣고 싶지 않아. 저 남자가 누군지 물었어. 최강민이요. 클라이언트예요. 부동산 개발 일을 하는. 얼마나 됐어? 석 달쯤요. 정확히 제가 중동에 간 시기였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죠. 내가 집 떠나자마자 시작한 거네.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엔 정말 일 때문에. 닥쳐. 저는 처음으로 소연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이었어요. 소연은 울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짐 싸. 여보, 이혼할 거야. 변호사 선임하고 연락할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소연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죠. 제 옷가지들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진이는 어떡해요? 딸은요? 하진이는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안 돼요. 제발. 저는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소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려는데 소연이 뒤에서 말했어요. 사랑했어요. 정말로. 저는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죠. 나도 사랑했어. 그게 더 비참하게 만드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서 있었죠.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왔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제게 그 하루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근처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죠.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소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받지 않았죠. 문자도 수십 통 왔어요. 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물만 마셨죠.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복수할 건가? 그냥 떠날 건가? 저는 핸드폰을 켜서 그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여러 번 봤어요.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도 들었죠.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결심이었어요. 이렇게는 끝낼 수 없어.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어요. 평점이 높은 곳에 전화번호를 저장했죠. 그리고 소연의 통화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통신사 앱에서 가족 결합 상품이라 조회가 가능했어요. 최근 석 달간 가장 많이 통화한 번호가 있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죠. 검색해 봤어요. 최강민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회사 대표였어요. 너도 끝이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모든 통화 기록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어요. 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했죠. 고급 레스토랑, 호텔, 와인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예약하고 싶습니다. 언제 오시겠습니까? 오늘 당장요. 작은 빌딩 3층이었어요.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이혼 상담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들었죠. 결혼 기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20년입니다. 자녀는요? 딸 하나요. 20살입니다. 변호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이혼 사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보여줬죠. 변호사는 화면을 잠시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백한 간통 증거네요. 이 정도면 재판에서 유리합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론 반반이지만 유책 배우자의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0대 60 정도까지 가능하죠. 위자료는요? 최소 3천에서 5천 정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영상 증거가 있으니까요. 변호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모든 걸 메모했어요. 그리고 물었죠. 상대 남자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남자가 유부남이라면 그쪽 배우자도 같이 진행할 수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이 서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 신상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름만 알면 가능합니다. 사설 조사 의뢰하시면 돼요. 변호사는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흥신소 연락처였어요. 저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죠. 당장 진행하시겠습니까? 일단 준비부터 하겠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고 싶어요. 현명한 판단입니다. 급하게 진행하면 상대방이 증거 인멸할 수 있으니까요.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했어요. 거리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모두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만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어요.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년 남자가 받았어요. 최강민이라는 사람 알아볼 수 있나요? 부동산 개발업자요? 알죠.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 조사 좀 해주세요. 신상, 가족관계, 최근 동선 전부요. 비용은 200입니다. 상관없어요. 빨리 해주세요. 일주일이면 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소연의 통화 기록을 다시 확인했어요. 통신사 앱에 로그인했죠. 가족 결합 상품이라 제 아이디로 조회가 가능했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 통화 기록이 나왔어요. 가장 많이 통화한 번호가 있었죠.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최강민이었어요. 모바일 명함이 떴죠. 회사명도 나왔습니다. 강민 디벨롭먼트 부동산 개발 회사였어요.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대표 인사말에 최강민의 사진이 있었죠. 38살.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명문대 출신의 경력도 화려했습니다. 이 자식?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눌렀어요. 지금은 냉정해야 할 때였죠. 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소연명의 카드였어요. 고급 레스토랑, 호텔, 와인바. 내역이 줄줄이 나왔죠. 모두 최강민과 함께 간 곳들이었을 겁니다. 증거는 충분해. 저는 모든 걸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클라우드에 백업했어요. 그리고 딸 하진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아빠? 하진아, 아빠야. 언제 들어오셨어요? 며칠 전에 왔어. 지금 어디야? 학교요. 수업 중인데. 그래. 수업 끝나면 아빠한테 전화해.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에요? 나중에 말해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진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딸이 상처받을 게 뻔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알려줘야 했어요.
일주일 후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료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저는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남자는 두꺼운 파일을 건넸죠. 최강민, 38살. 강민 디벨롭먼트 대표입니다. 결혼한 지 10년 됐고요. 아들 하나 있어요. 유부남이군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여자 문제가 좀 있었어요. 남자는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최강민이 다른 여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바람둥이네요. 부인은 모를 겁니다. 조심스럽게 숨기는 스타일이거든요. 부인 연락처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어요. 최강민 부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필요하면 또 연락하세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저는 차에 앉아 그 명함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걸 보내면 모든 게 시작됩니다. 최강민의 인생도 소연의 인생도 무너질 거예요. 망설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받는 사람은 최강민의 부인이었어요. 제목을 입력했죠. 남편분에 대해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본문을 썼습니다. 간결하게요. 그리고 모든 증거 파일을 첨부했어요. 영상, 사진, 통화 기록, 카드 내역까지요. 전송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했죠. 그리고 눌렀습니다. 전송되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복수의 첫 단추가 끼워졌어요. 이틀 후 소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죠. 강민이 부인한테 들켰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이 알려준 거예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었죠. 제발 그만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혼 소송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하진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하진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죠. 아빠, 무슨 일이에요? 엄마한테 연락이 안 돼요. 하진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모든 걸 말하진 않았어요. 다만 엄마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고 이혼할 거라고만 말했죠. 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죠? 엄마가 그럴 리 없어요. 미안해. 사실이야. 싫어요. 믿을 수 없어요. 하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줬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것도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넌 엄마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진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저 딸을 안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벌어졌죠. 최강민의 부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위자료 1억을 청구했습니다. 최강민은 갑자기 현금이 필요해졌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회사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바람둥이 사장에게 돈을 맡길 순 없다며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죠. 회사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프로젝트가 중단됐어요. 직원들이 떠났죠. 석 달 만에 강민 디벨롭먼트는 부도가 났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신문 기사로 봤어요. 작은 기사였지만 명확했죠. 강민 디벨롭먼트 대표 최강민, 부도 처리. 저는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그리고 소연의 소식도 들렸어요. 업계에서 소문이 퍼진 거였죠. 클라이언트와 불륜한 디자이너라고요. 일거리가 끊겼습니다. 의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소연은 사무실을 정리해야 했죠. 10년 동안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소연이 몇 번이나 찾아오려 했지만 만나주지 않았죠.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화했습니다. 의뢰인께서 면회를 요청하십니다. 거절하세요. 재산 분할 협의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일절 타협하지 않았어요. 냉정하게 진행했죠. 감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복수였어요. 분노로 소리치고 비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침묵으로 모든 걸 무너뜨리는 거였죠. 소연의 친정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장모님이었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하진이와 함께 사는 곳이었죠.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하진은 학교를 다니면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죠. 엄마를 그리워했고 제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용서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미안해. 하지만 아빠도 사람이야. 시간이 지나자 하진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 입장을 받아들였죠. 아빠 힘들었죠? 응, 많이 힘들었어. 이제 괜찮아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저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있었죠. 회사 일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해외 출장은 최대한 줄였어요. 하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소연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전 동료가 전화를 했어요. 도연 씨, 소연 씨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요?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요. 친정으로 들어갔대요. 일도 못 구하고 있고요. 그래요. 저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복잡했어요. 동정심이 든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상상하니 씁쓸했죠. 친구들도 다 등 돌렸대요.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됐고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죠. 최강민의 소식도 계속 들렸습니다. 그는 더 비참했어요. 회사가 부도난 후 모든 재산을 잃었죠. 위자료와 빚 때문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이혼당했고 아들 양육권도 빼앗겼어요. 면접권만 겨우 얻었죠. 그나마도 아이가 만나기를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사무직으로 취직했지만 얼마 못 가 잘렸죠. 경력이 화려해도 소문이 나쁘면 소용없었습니다. 최강민 완전히 망했대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자업자득이죠. 어느 날 저녁 하진이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만나도 돼요? 물론이지. 엄마는 내 엄마잖아. 근데 아빠한테 미안해서. 미안할 것 없어. 엄마를 만나는 건 내 권리야. 하진은 주말마다 소연을 만나러 갔습니다. 돌아올 때마다 울먹이는 얼굴이었어요. 엄마가 많이 힘들어 보여요. 그래. 살도 많이 빠지고 일도 못 구하고 있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아빠, 엄마 좀 도와줄 수 없어요? 하진아, 그건 아빠가 할 일이 아니야.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내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아빠도 피해자야. 엄마를 도와줄 의무는 없어. 하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딸이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집에서 소주를 따랐죠. 한 잔, 두 잔, 세 잔. 취기가 올라왔어요. 이게 맞는 건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무너졌죠. 하지만 제 마음은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깨어났을 때 두통이 심했습니다. 저는 진통제를 먹고 출근했어요. 회사에서 평소처럼 일했죠.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도연 씨, 저 소연이에요. 제발 한 번만 만나요. 하진이 때문에라도요.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만날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그날 저녁 또 문자가 왔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하진이를 생각해서라도 대화 좀 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죠. 하진이는 제가 잘 돌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차단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일주일 후 최강민에 대한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술집에서 싸움을 벌였다는 거였어요. 경찰서에 끌려갔다가 풀려났대요. 완전히 인생 망쳤네요. 동료의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커피를 마셨죠. 복수는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손대지 않았지만 진실이 그들을 파괴하고 있었죠. 소연은 업계에서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친구들도 등을 돌렸어요. SNS 계정도 삭제했죠.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최강민은 더 처참했어요. 재기할 기회조차 없었죠. 전직 동료들도 친구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혼자 남겨진 채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소식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동정도 없었어요. 그냥 텅 빈 기분이었죠. 침묵의 복수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진실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사위, 한 번만 용서해줘. 소연이가 너무 힘들어해. 죄송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딸애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혼까지는. 장모님, 저도 힘듭니다. 이해해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장모님은 좋은 분이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두 달 후 최강민에 대한 추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파산 신청을 했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자업자득이죠. 근데 도연 씨가 뭘 했다는 소문도 있던데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사실을 알렸을 뿐이죠.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뭘 한 게 아니었어요. 다만 진실을 알렸을 뿐이었죠. 그 진실이 두 사람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렇게 4개월이 흘렀습니다. 이혼 조정이 나왔어요. 재산은 40대 60으로 나눴습니다. 위자료는 5천만 원이었죠. 양육권은 제게 왔습니다. 하진이가 저를 선택했거든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됐어요. 20년 결혼 생활이 끝난 순간이었죠. 법원을 나오는데 소연이 밖에 서 있었습니다. 많이 야위었더군요.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도연 씨,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죠. 백미러에 소연이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어요.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앞으로 나아갔죠. 백미러 속 소연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렇게 20년이 끝났어요. 깨끗하게요. 침묵으로요. 그로부터 2달 후였습니다. 하진이 학교에서 돌아와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아빠, 엄마가 입원했대요. 뭐? 외할머니한테 전화 왔어요. 엄마가 쓰러졌대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물었죠. 어디 입원했는데?
대학병원이요. 알았어. 내일 같이 가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연이 쓰러졌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떤 상태일지 상상이 갔죠.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하진과 함께였어요. 장모님이 병실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죠. 사위. 장모님은 저를 보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소연이가, 소연이가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저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소연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많이 야위었더군요. 팔엔 링거가 꽂혀 있었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엄마. 하진이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소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도연 씨, 무슨 일이에요? 그냥 좀 무리했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의사와 얘기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양실조와 극심한 스트레스입니다. 우울증도 심하고요. 심각한가요?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신과 상담도 병행해야 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진이 소연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죠. 엄마, 왜 이렇게 됐어요? 밥은 먹고 다녔어요? 미안해. 하진아. 엄마가 미안해. 소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동정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무했어요. 하진아, 잠깐 나가자. 복도로 나왔습니다. 하진에게 물었죠.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아빠, 솔직하게 말해봐. 아빠는 괜찮아. 하진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아빠는 화 안 나요? 화는 나지. 하지만 넌 엄마 딸이잖아. 엄마를 돌보고 싶은 거 당연해. 저는 하진을 안아줬습니다. 엄마랑 살아. 대신 주말엔 아빠 만나러 와야 해. 정말요? 고마워요, 아빠. 하진은 울면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일주일 후 소연이 퇴원했습니다. 하진은 엄마와 함께 친정으로 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죠. 집이 텅 비었습니다. 하진의 방문을 열어봤어요. 침대엔 인형들이 놓여 있었죠. 책상 위엔 사진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이었어요. 저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이었죠. 소연이 웃고 있었고 하진이가 제 어깨에 매달려 있었어요.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도착했어요. 응. 엄마는 좀 어때? 많이 피곤해 하세요. 이제 주무셨어요. 그래. 내가 잘 챙겨줘. 아빠. 왜? 사랑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비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소연도 최강민도 모두 무너졌죠. 제가 원하던 대로 됐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에 상자 하나가 있었어요. 중동에서 사온 선물들이 담긴 상자였죠. 하진의 향수와 소연의 향초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선물들이었어요. 저는 향초를 꺼냈습니다. 라벤더 향이었죠. 뚜껑을 열어봤어요. 한 번도 켜지 않은 새 향초였습니다. 이제 쓸모없게 됐네.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상자에 넣고 옷장에 밀어 넣었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쓸쓸할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창밖엔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수를 하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 보였죠. 하지만 살아야 했어요. 계속 살아가야 했습니다. 회사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며 생각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죠. 하지는 엄마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맞는 일이었어요. 딸이 엄마를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미 각오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신호등 앞에서 멈췄습니다. 옆 차선을 봤어요. 한 가족이 타고 있었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뒷자리의 아이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엑셀을 밟았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과거는 뒤에 남겨두고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평온뿐이었어요. 텅 빈 평온이었죠. 하지만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다만 공허할 뿐이었죠.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내렸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4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회사 일에 집중했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국내 프로젝트였죠. 더 이상 해외로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말마다 하진을 만났어요. 영화도 보고 밥도 먹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빠, 요즘 어때요? 응, 괜찮아. 넌? 저도 괜찮아요. 엄마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소연이 건강을 회복했다니 다행이었어요. 어느 날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더 작은 곳이었어요. 혼자 살기엔 이 정도면 충분했죠. 이사 짐을 풀면서 벽에 액자를 걸었습니다. 제가 직접 써서 액자에 넣은 문구였어요. 배신에는 분노보다 침묵이 더 무섭다. 처음 복수를 시작할 때 마음에 새긴 말이었습니다. 퇴근길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신호대기 중에 문득 옆을 봤죠. 헌옷 수거함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구두 한 켤레였습니다. 저는 차를 세웠어요. 내려서 그 구두를 봤죠. 검은색 가죽 구두였습니다. 페라가모 브랜드였어요. 그날 밤 현관에서 봤던 그 구두와 같은 브랜드였습니다. 낡아 있었어요. 바닥이 닳았고 가죽도 해졌죠. 한때는 비싼 구두였겠지만 이제는 버려진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구두를 바라봤습니다. 다 끝났구나.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게 정말로 끝난 거였어요. 저는 구두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죠. 그냥 낡은 구두일 뿐이었어요. 헌옷 수거함에 넣었습니다. 잘 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차에 다시 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어요. 라디오를 켰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집이었죠.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를 봤어요. 배신에는 분노보다 침묵이 더 무섭다. 제가 증명한 말이었습니다. 소리치지 않았어요. 비난하지도 않았죠. 그냥 침묵했을 뿐이에요. 그 침묵이 두 사람을 무너뜨렸습니다. 제 복수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텅 비어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진에게서 온 문자였죠. 아빠 잘 주무세요. 사랑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남은 게 있었어요.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사랑해. 잘 자.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죠.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용서는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잊을 순 있겠죠. 그렇게 저는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편의 삶,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